지금 시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주도 섹터 공략 코너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 프라임클럽 민재기 팀장과 시간 같이 만들어 갈게요.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제도 선물 많이 팔았고 오늘도 또 1조 넘긴 상황입니다. 현선물 동시에 이렇게 많이 팔면 많은 분들 불안하실 것 같아서 시장 분위기 경계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스쳐가는 바람인지 궁금하고요. 이게 매크로 이슈 국채금리 영향이라고 볼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뭐 당연히 시장은 금리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좀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한 번씩 이제 금리에 따라서 움직임이 좀 나타났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금리가 미국 국채 10년물 기준입니다. 4.4%까지 이제 떨어졌던 금리가 최근에 다시 4.6% 위로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금리의 약간 기준을 4.5 정도로 잡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4.5 위로 올라가면 시장이 좀 불안해하고요. 4.5 아래에 있을 때는 시장이 그래도 좀 뭔가 뭐 종목 장세라도 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지금 4.61 정도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최근에 시장의 불안감을 좀 느끼고 있고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이제 달러도 다시 강세로 좀 움직인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달러가 강하면 우리나라 원화는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이고 우리나라 원화가 최근에 1,350원까지 지금 보시면 여기 환율은 1,350원을 기준으로 삼으시면 되고요. 금리는 4.5%를 기준으로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은 이 밑으로 떨어져 줘야 좋은 거죠. 근데 1,350원 부근에서 오늘 1,380원 부근까지 다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 뭐 증시에 중요하게 영향을 주는 요소가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되는데요. 금리, 환율, 원자재라고 생각되는데 원자재를 제외하고 일단 두 개의 방향은 증시에 우호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가 그러한 매크로 지표들이 안 좋은데 시장이 좋을 수가 없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또 외국인 수급과 다 연계가 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아직 이벤트가 좀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네. 어떤 이벤트 보세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 30분 금요일 날, 네. 5월 31일 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핵심 PC 물가가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그쵸. 국채금리와 환율의 변동수를 확인하고 예. 그리고 투자자분들은 좀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또 한 번 하셔야겠네요. 여기에 숫자는 2.8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2.8보다 이게 높게 나오느냐 아니면 밑으로 조금 내려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금리와 환율의 방향이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문제는 우리나라 장 끝나고 나온다는 겁니다. 금요일 날. 그러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의 예측이라든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주말을 보내야 될 텐데 팀장님의 촉은 그리고 시장의 컨셉은 어떤가요? 제가 이거를 함부로 촉을 말씀드리기는 맞아요. 네. 좀 힘들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컨센서스만 말씀을 드리면 2.8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걸로 지금 컨센서스는 형성이 되고 있어요. 시장에서는. 팀장님 그럼 그게 가장 어렵잖아요. 2.8이 기준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부합했다 나왔을 때 시장 반응이 이쪽으로 다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부합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먼저 시장이 빠지고 있잖아요. 선 조작. 먼저 올랐으면 사실은 뭐야 생각보다 물가 또 안 빠지네라고 생각할 텐데 지금 CC가 나오기 전에 시장이 먼저 지금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예상치에 부합하는 숫자가 나면 조금 이제 기술적 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2.8이라는 숫자와 유사하게 나오면 아마 그렇게 돼야 될 것 같고 아래 위로 숫자가 2.9나 2.7이 찍힐 때는 방금 말씀드렸던 뭐 금리가 추가적으로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올라가던 금리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우리가 뭐 아무도 예측하기 좀 어렵다라면 예측보다는 그 방향성을 보고 좀 다음 주 초부터 또 대응하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측보다는 대응의 영역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5거래 연속 현 시점 기준으로 외국인은 팔고 있거든요. 말씀해 주셨던 매크로 지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지수를 팔면서 삼성전자를 판다는 논리도 분명히 있을 텐데 어떻게 보세요? 이번 주에 삼성전자는 이슈도 많기도 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려요. 그 악재성 이슈로 더 내린다라고 오늘 보면서 경계해야 되는지 아니면 매크로 환경 하에서의 흐름이라고 진단할 수 두 가지 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렵네요. 어렵죠. 네. 그래서 주식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늘 하고 있지만 저도.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자금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이 결정되거든요. 대형주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개인투자분들이 열심히 사셔도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죠. 네. 근데 최근에 삼성전자에 대한 반응은요. 5월 24일 날 로이터에서 HBM에 대한 부정적 기사가 나온 이후로 외국인들은 최근에 보이지 않던 일별 매도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좀 큰 규모로 맞아요. 5천억씩, 7천억씩 좀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슈에도 걸려 있는 데다가 환의 방향이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적극적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은 아니죠. 왜냐하면 환율이 지금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좀 환손실이 네. 먼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 때문에 환율이 강세 방향이 나타나야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기업을 좀 살 텐데 그럼 둘 다 지금 방향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또한 지금 당장은 뭐 외국인 삼성전자가 단기적으로 많이 빠져서 사실 밸류는 부담이 없어요. 네, 밸류는 부담이 없는데 이게 튀어 올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V자로 반등이 나오길 기다리잖아요. 그 반등이 나오기에는 방금 앞에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가 첫 번째는 그 노이즈가 좀 해소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환의 방향이 외국인들이 좀 삼성전자를 살 수 있는 방향성이 되어져야 되는데 둘 다가 아직은 쉽지 않은 그런 구간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삼성전자가 마련할 수 있는 모멘텀도 궁금합니다. 그쵸. HBM이 꼭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반대로 SK하이닉스가 열심히 HBM 하고 있으니까 다른 뭐 레거시 쪽 그리고 뭐 삼성전자 할 수 있는 파운드리 쪽에서의 모멘텀이 나오면 분위기 전환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하방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반등은 아니고 하방. 슈팅이 나오려면 네. 그러니까 지금 1.3배에서 1.4배 정도 사이예요. 삼성전자의 네. PBR은. 근데 지금 하이닉스가 한 2배 정도 되거든요. 하이닉스처럼 삼성전자도 한 2배 정도까지 이렇게 가려면 뭔가 이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좀 붙어줘야 되거든요. 그 밸류에이션을 조금 약간 후하게 줄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HBM이 잘 풀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아니면 이제 원래 하고 있던 레거시 쪽이 숫자가 이제 잘 나오는 부분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레거시가 숫자가 잘 나와줄 수 있는 그 부분은 저는 하반기에 좀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이슈가 근데 그 AMD하고 협업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거 이슈 나오면 AMD, 삼성전자 전선이라고 표현되더라고요. 그 기대감까지도 그렇죠. 보세요. 왜냐하면 이 파운드리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약점을 가지고 있었죠. 네. 다 TSMC한테 가서 줄 서 있으니까 네. 거기서 이제 캐파를 더 이상 이제 받을 수 없으면 삼성전자한테 와서 삼성전자에서 좀 반사익 볼지 않을까 그런 내용인데 지금 삼성 파운드리 포럼이 6월 12일에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들이 좀 달라지고 있거든요. 네. 이게 그 3나노 GAA 관련해서 AMD의 물량을 받는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거 아니다. 뭐 4나노, 5나노짜리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명확한 것은 아마 삼성 이 파운드리 포럼에서 뭔가 좀 AMD와의 이 협업 관계가 발표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어느 정도 파운드리의 기대치를 충족을 시켜주면 저는 삼성전자의 하방을 막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파운드리는 삼성전자한테 밸류에이션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램과 낸드는 시황에 따라서 기복이 되게 심하잖아요. 그렇죠. 흑자 났다가 적자 났다가. 근데 파운드리는 내가 이제 이 주문을 받으면 그 주문한 만큼 위탁 생산을 해주는 게 파운드리죠. 그러면 이제 실적의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만약에 많이 받게 되고 뭐 중요한 공정이나 빅테크를 고객사로 확보하게 되면 삼성전자의 적어도 하방 리스크는 막아줄 수 있는 요인이 되겠죠. 그럼 일정상으로는 저희가 이 시황과 삼성전자를 보면서 삼성전자 포럼 그리고 하나 더 본다면 PC 지표 이렇게 기억을 일단 해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도 볼게요, 팀장님. 시장의 주도력은 여전히 HBM이라고 본다면 거기서 파생돼서 저희가 전력, 설비, 전력난 봤잖아요. 그리고 이번 주에 히어로 종목한다면 많은 분들이 LG전자 생각을 네. 하셨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의 뷰가 궁금하네요. 네, 사실 HBM은 이제 요즘은 조금 식상한 느낌이 있죠. 너무 네. 익숙해졌나요? 네, 익숙해졌죠. 그래서 HBM이 아니라 HBM에서 이제 관련해서 데이터 센터를 많이 이제 짓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전력이 부족하다는 이슈까지 지금 가고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아마 다음 이제 좀 주목을 받거나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쪽을 공부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지금 안 그래도 AI 데이터 센터를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이 열이 많이 난다는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들려오고 있죠. 맞아, 이 열 잡아야 된다. 열을 잡아야 된다. 네. 근데 날씨도 지금 더워지고 있습니다. 아, 딱 맞네요. 네, 오늘 새벽에 이제 블룸버그에서 나온 기사를 보시면 인도 같은 경우가 인도가 그래도 경제 성장률이 꽤 탄탄하고 지수도 최근에 신고가를 막 경신하고 있는 나라인데 여기가 이제 이런 뭐 인프라가 별로 안 좋거든요. 에어컨도 아직 쓰고 있는 가정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근데 산업이 성장을 하고 있고 거기에다 폭염까지 오니까 네. 인도가 되게 더워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인도뿐만 아니라 이 지구의 이 흐름을 한번 보시면 아래쪽 지역은 벌써부터 빨갛게 지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와.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서 근데 AI 투자까지도 더욱더 앞으로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더 빨개질 네.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거기에서 나오는 열기까지 생각을 해보면 네. 끔찍한 것 같습니다. 벌써 덥네요. 네, 덥네요. 네. 그렇다면 최근에 LG전자가 올라가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그냥 생뚱맞게 나오는 게 아니라 냉각이라는 이슈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것처럼 앞으로 주식시장에 핫한 부분이 될 거다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냉각 관련주의 흐름을 테마성으로 많이 보셨던 분들은 그쵸. 좀 작으니까였을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LG전자가 이렇게 묶였다는 게 의미가 큰지도 궁금하고 이게 경쟁력이 있나요? 사실 미국장에서 관련주의 흐름 영향 많이 받기도 하는데 LG전자 같은 경우는 그런 것 없이 약간 독보적인 존재라고까지 볼 수 있나요? 네, 이쪽 산업 자체가 지금 이제 막 성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사실 방금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GST나 네. 그죠? 유니셈이나 하이엔솔, 네, 약간 네. 애칭 냉각 관련된 뭐 좀 작은 종목들이 움직였다면 사실은 그 테마가 좀 확장이 되고 테마가 아니라 약간의 뭐 업종이나 산업적인 움직임이 나타나려면 큰 주식이 나타나야 되고요. 나타났어요, 네, LG. 큰 주식이 이제 시세를 이제 만들어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시세가 만들어질지가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어쨌든 데이터 센터의 구성 요소 중에 이 냉각이라는 부분을 LG전자의 HVAC라는 이 영역이 다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서 숫자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문제는 지금 시장이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밸류가 비싸면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많이 올라간 주식들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차익 실현 욕구도 있을 것이고. 근데 지금 LG전자의 PBR을 한번 보시면 역사적인 밴드 하단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제가 뭐 별표 치는 여기가 아니라 밑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뭐 크게 잃을 건 없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영원했던 10만 원 선 위인데도 아직까지도 한 배에 미치네요. 그렇죠. 0.7배 정도 수준에서 지금 움직이니까 아직도 자산 가치를 한 배 정도도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모멘텀이 하나 붙어주면 사실 한 배까지는 이번에 LS가 사실은 그런 흐름을 보였거든요. 대단했죠. 지주회사로서 PBR이 상당히 낮았는데 1배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최근에 5월 28일 날 LG전자의 거래량을 한번 보시면 2020년 이후에 랭킹 10번째로 많은 거래량입니다. 제가 이거 다 표로 만들어 놨거든요. 네. 그러면 과거의 흐름으로 봤을 때 만만치 않은 거래량이 이번에 한번 터진 거고요. 손바뀜이 충분히 바닥에서 일어났는데 과거의 거래량이 많이 터졌던 구간들이 애플카가 이슈가 있었던 구간에서 이 구간입니다. 이때 대량 거래가 터진 이후에 최근에 3, 4년 만에 처음으로 지금 여기서 대량 거래가 터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걸로 끝날지 아니면 지난번에 대량 거래 터지고 손바뀜 이후에 뭐 더블 가깝게 주가가 올랐던 파동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냉각이라는 이 테마가 AI 다음 테마로서 시장에서 주도 테마로 부각을 받는다라면 움직임을 한번 지금부터 잘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LG전자를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포인트를 어디에 둬야 되는지도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전고점을 뚫고 난 이후에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손바뀜이 단단하게 확인이 된 것이 보이면 그땐 괜찮은 건지 아니면 지금도 괜찮은지. 저는 지금 매크로 때문에 흔들릴 때가 오히려 LG전자 입장에서는 한번 접근해 볼 만한 분할로 접근해 볼 만한 기회가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대신에 5월 28일 조금 전에 대량 거래가 터졌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네. 그때 장대 양봉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기관과 외국인들이 아주 큰 물량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자, 거기에서 뭔가 믿음을 줬는데 혹시라도 그 5월 28일 날에 그 가격을 만약에 다시 이탈한다. 그러면 이 테마는 LG전자한테도 크게 작동을 안 하는 테마로 보시는 게 맞을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지금 시장이 매크로 때문에 흔들릴 때 6월 10일 전에 뭐 이런 최근과 다음 주까지 흔들릴 때 좀 분할로 접근했는데 올라가면 좀 보유를 해도 괜찮을 것 같고 대신에 5월 28일 날에 그 시세를 깨고 좀 내려오는 그런 흐름이 되면 그때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한번 리스크 관리하고
추후에 다시 또 모멘텀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LG전자의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너무 오랜 기다림은 힘드니까요. 전략적으로 어떤 포인트 기억하셔야 되는지 저희가 쭉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시작에 대해서 LG전자에서 너무 열성적으로 팀장님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시간이 빨리 가버렸어요. ESS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저희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계속 전력 이야기 나오니까요. 일단 오늘 시작에 대한 진단 해드렸고요. 그리고 LG전자 가지고 있는 액침 냉각 모멘텀에 대해서도 집중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KB증권 민재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